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각의 모습과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영론에 속하지만 지각만 따로 논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림 속 지게가 바로 서려면 지게 작대기가 있어야 하듯이 용맥이 좋은 곳은 반드시 좌우에 지게 작대기 같은 보조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용이 상하좌우 변화를 하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능선의 좌우 마디마디에 가지를 뻗는데 이를 지각이라 합니다. 용맥에 맑고 건강한 기맥이 흐르면 곁에 따르는 지각 또한 곱고 매끈하게 형성되며 추하고 탁한 맥이 흐르면 양옆의 지각 역시 거칠고 산만하게 됩니다. 자식의 행동을 보면 부모의 성품과 인격을 짐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산에서는 그와 같은 인과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의 모습은 용의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와 근거가 됩니다. 지각은 용맥의 상하좌우 변화 지점에서 파생됩니다. 좌우로 변화할 때 지각은 관성에 의해 어느 한쪽만 생기고 상하로 움직일 때는 좌우 양쪽에 생기게 됩니다. 지각 요도는 용의 기운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용이 흉한 것은 지각 또한 반드시 악하고 추하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봉우리는 가느다란 지각이 형성되었는데 지게 작대기와 닮은 꼴입니다. 만약 능선의 좌우에 지각이 없다면 용의 상하좌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용이 능히 변하지 못한 것은 참다운 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진 속 능선은 곧고 긴 직룡이니 좌우에 지각이 없습니다. 주산의 기운은 지각에 고스란히 표출됩니다. 주산이 원만하면 용세도 원만하고 지각도 차분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면 주산이 험하면 용세도 험하고 지각 역시 추하게 형성됩니다. 사진 속 산의 봉우리가 날카로우니 능선 또한 칼날 같고 지각 또한 예리합니다. 사진 속 봉우리가 원만하니 용맥과 지각 또한 원만한 형태입니다. 이렇듯 산에서의 인과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용이 약하면 봉우리도 수척하고 지각이 짧으며 용맥이 늘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각은 지게 작대기처럼 길게 이루어지는 것이 용맥의 상태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사진 속 묘는 논산에 자리한 사계 김장생 묘역입니다. 용세의 변화가 희미하니 봉우리가 밋밋하고 능선의 좌우에 지각도 없습니다. 몸 좌우에 팔다리가 있는 것이 생룡입니다. 이곳 묘 좌우에는 변변한 지각이 없습니다. 황희정승 조부 황균비 묘입니다. 주산에서 상하 기복 변화로 이어지면서 좌우에 여러 개의 지각을 달고 있습니다. 용의 지각은 사람의 수족과 같으니 짐승의 날개와 다리 같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다리와 새의 날개가 없다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각은 넝쿨처럼 이리저리 뻗은 것을 싫어합니다. 지각은 용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인데 스스로 용처럼 꿈틀대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는 용맥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은 크게 꿈틀대야 하지만 지각은 차분해야 합니다. 용을 논함에 지각의 묘함은 절반이 넘는다고 했으니 지각을 보면 용맥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흥민씨 일패등 묘역은 보검 출가평으로 불리며 용맥이 상하 기복 변화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각의 10가지 원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이 굴곡 변화를 하면 관성에 의해 지각은 반드시 한쪽에 형성됩니다. 이때 변화되는 지점에 지각이 없다면 편령입니다. 그림 B는 좌우에 지각이 전혀 없으니 편령입니다. 지각이 없는 능선은 용이라 부를 수 없는데 이런 곳에서는 경사가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산이 상하 기복 변화를 하면 봉우리 양쪽에 지각이 형성됩니다. 만약 봉우리를 일으켰는데도 지각이 없다면 사령입니다. 이때 봉우리와 지각은 서로의 크고 작음이 비례해야 합니다. 봉우리가 크면 지각도 길고 봉우리가 작으면 지각도 짧게 됩니다. 좋은 산은 규칙과 질서가 있는 법입니다. 위성지도로 보면 주령과 지각의 형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은 가리산 아래 천자묘 용맥입니다. 지각의 형태가 내려오면서 점점 더 지게작대기 모습으로 바뀝니다. 기맥이 점차 지표 가까이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가난한 머슴이 이곳에 붙인 묘를 쓰고 중국에 가서 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설이지만 용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천자묘 입구에서 보면 가리산은 닭 벼슬처럼 생겼고 안산과 조산이 정면에서 조응하고 있습니다. 상하 기복 변화를 하면서 봉우리를 형성하니 좌우에 지각이 있습니다. 용세는 좌우 굴곡 변화보다 상하 기복 변화가 역동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속 묘는 주사는 크지 않지만 주위보다 약간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 끝에 이르러 나무의 열매처럼 맺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에 A의 묘를 썼고 그 후 후손이 아래쪽에는 경사가 심해 묘를 쓰지 못하니까 위로 올라간 겁니다. 봉우리를 일으키고 좌우로 진행할 때는 용세의 방향에 따라 지각의 길고 짧음이 합당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비정상적인 병령입니다. 좌측 그림은 상하 기복 변화와 좌우 굴곡 변화가 어우러질 때 봉우리마다 좌우로 가지를 뻗는데 길고 짧음이 안정적입니다. 그에 비해 우측 그림은 지각의 길고 짧음이 맞지 않으니 비정상입니다. 사진 속 용맥은 A에서 B로 진행하니 관성에 의해 좌측 지각이 길게 형성되었습니다. 방금 전 용맥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좌측 지각이 지게 작대기처럼 안정적으로 생겼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용맥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지각을 뻗을 경우 지각의 향배는 반드시 같아야 하며 향배가 어긋나면 광령입니다. 좌측 그림은 용의 진행 방향과 지각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순용이라 합니다. 반면에 우측 그림은 지각의 향배가 제멋대로입니다. 규칙과 질서가 없으니 중구난방입니다. 지각의 향배에 따라 비수가 합당해야 합니다. 향배는 맞으나 비수가 어긋나면 이 또한 병령입니다. 좌측 그림은 지각의 뒤쪽에 살이 많고 안쪽은 살이 적으니 안정된 모습입니다. 반면에 우측 그림은 지각의 비수가 불안정하니 병령입니다. 정상적인 산은 물리적 관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특히 혈처와 가까울수록 이러한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지각이 날카롭거나 암석이 많은 것은 기맥이 사나운 설령이며 너무 넓어 펑퍼짐한 것은 쇠령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산 봉우리와 용맥과 지각은 동일한 기운이니 산 봉우리를 보면 용맥의 품성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지각을 보면 용맥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단 이런 산이 멀리 가서 박환된 다음 새롭게 단정한 봉우리를 일으키면 혀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지각에는 험한 암석이 많습니다. 따라서 용맥의 상태 또한 거칠고 추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각 2는 용처럼 꿈틀대는데 자신이 용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 본분을 잃은 겁니다. 변화 지점이 아닌 곳에서 형성된 지각은 좋건 나쁘건 구애받지 않습니다. 파란색 지각은 상하좌우 변화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빨간색 지각은 변화 지점이 아닌 곳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제 아무리 좋건 나쁘건 구애받지 않습니다. 1번 지점은 지각의 형태가 지게 작대기처럼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지각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2번은 지각의 형태가 마치 용처럼 꿈틀대므로 자신의 입장과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니 지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산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좋은 용맥에서는 거짓된 지각으로 추하게 보이고 졸렬한 용맥에서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얌전한 지각으로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산은 사람의 인품과 닮았습니다.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만 경박한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은 주체이고 지각은 보조격이므로 맡은 바 소임이 다른 겁니다. 즉, 지각이 용처럼 꿈틀대는 것은 용의 상태가 산만하고 불량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 속 지각은 위에서는 정상이지만 아래로 내려오면서 비정상이 되었으니 불량한 상태입니다. 용은 용답게 꿈틀대야 하지만 지각은 용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므로 단순해야 합니다. 위 그림처럼 한쪽은 반듯하지만 다른 한쪽이 불량이니 비정상의 편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다수 묘들이 지각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은 봉우리에서 파생된 지각에 남양으로 묘를 썼습니다. 용과 지각을 분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남양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진 속 묘는 지각 끝에 자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묘 뒤편이 가파른 경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제 아무리 좌향이 좋고 전면에 산이 빼어난들 속빈 강정일 뿐입니다. 혈은 용상에 앉듯 당당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지각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각은 경사가 급함으로 묘를 수용할 것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봉우리에서 지각이 형성되었지만 경사가 가파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은 편안한 곳에서 생기는 법이니 급경사의 지각에 좋은 묘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곳은 자칫 발을 헛디디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늘 불안합니다. 산 사람이 불안하면 망자도 불편한 것입니다. 급경사에 제 아무리 축대를 쌓은들 좋은 묘터로 바뀌지 않습니다. 묘에서 멀리 떨어진 지각의 형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혈처 가까이에 매끈한 지각이 많다면 혈의 영향이 큰 것이 됩니다. 용인에 가면
정몽주, 이석형 묘가 있습니다. 두 묘가 여인의 젖가슴처럼 나란히 있어 쌍류혈로 불립니다. 멀리서 보면 이석형 묘 좌측에는 지각이 있지만 포은선생 묘에는 지각이 없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가 후일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얼마 전 포은선생 묘 뒤편에 꿈틀거리는 용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용맥의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권원능을 보겠습니다. 1408년 중국 사신이 권원능을 보고 감탄합니다. 어찌 이와 같은 천연적인 땅이 있는가? 아마도 인위적으로 만든 산일 것이다. 사람들은 태조 이성계의 영웅담에 도취되어 권원능 또한 당연히 명당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쩌면 무학대사가 잡아주었다는 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원능까지 이어지는 봉우리는 좌우측에 비해 낮습니다. 혈은 산의 지존인데 이처럼 옹색한 것에서 이루어지는 법 없습니다. 봉우리 A에서 파생된 능선 E가 권원능 용맥의 옆구리를 치는 듯한 모습입니다. 권원능은 능 뒤편에서 솟구치는 곳에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봉우리 정점에서 좌측으로 지각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즉 사진 이 지점이 비정상인데 한쪽 팔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권원능 이후 왕실을 보겠습니다. 대체로 음택은 묘를 쓰고 태어난 후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권원능의 직접적인 영향은 문종 때부터 되는데 그 시기에 수양대군에 의한 계유정난으로 왕실은 혼란에 빠지고 그 이후에도 왕실의 우환은 계속됩니다. 권원능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지각의 원칙 10가지를 살펴보았는데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각은 용맥의 기운을 대변하는 것이니 지각을 보면 용맥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지각은 용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므로 지게 작대기처럼 곧고 길게 이어져야 합니다. 용맥에 변화가 있으면 마디마디에서 합당한 지각을 뻗어야 합니다. 변화 지점에서 파생된 지각은 용의 품성과 비례합니다. 단, 변화 지점이 아닌 곳에서의 지각은 아무리 좋고 나쁘건 따지지 않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의 용론을 숙지하면 산을 보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떠한 산도 용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뜻에서 기본적인 풍수 용어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용어를 알면 풍수를 훨씬 배우기 쉽습니다. 태조산은 혈천을 기준했을 때 가장 크고 높은 산입니다. 중조산은 태조산과 주산을 이어주는 산이니 사람으로 따지면 할아버지 같은 역할입니다. 주산은 혈처 가까이 있어 부모산으로 여기며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먼 조상보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한양에서 태조산은 북한산, 중조산은 보현봉, 주산은 북악산이 됩니다. 이때 청룡은 낙산, 백호는 인왕산, 안산은 남산이 됩니다. 한양은 북악산을 주산으로 삼아 그 아래 경복궁을 배치합니다. 따라서 경복궁이 혈처가 됩니다. 혈처는 모든 터의 가장 중심입니다. 경복궁 내에서도 핵심 혈처는 임금이 진무를 보는 근정전입니다. 풍수는
환경 결정론적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주산은 부드럽고 반듯해야 합니다. 산이 수려하면 사람이 귀하고, 산이 산만하면 사람도 천하고, 산이 살찌면 사람이 부유하고, 산이 야이면 사람도 가난하고, 산이 순하면 사람이 온화하고, 산이 거칠면 사람도 난폭합니다. 봉화 닥실마을 주산입니다. 500년을 이어온 안동건씨 집성촌으로 마을 뒤편 주산이 단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구릉 내에 있는 숭릉입니다. 능 뒤편 주산이 부드럽고 반듯한 모습입니다. 경복궁과 청와대 주산 북악산은 산 정상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북악산이 경복궁과 청와대를 외면하고 있으니 불리한 모습입니다. 과협은 산과 산 사이 고갯마루를 말합니다. 모든 산은 솟았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면서 큰 산이 점점 작아지고 험하고 거친 모습이 순하게 살을 벗게 됩니다. 이때 과협은 용맥의 독소를 제거하고 순화시켜주는 여과장치 역할과 힘을 더욱 왕성하게 해주는 펌프의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따라서 산은 과협이 많을수록 부드럽고 따뜻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과협천은 바람이 심한 곳입니다. 사진 속 자하문 고개가 과협입니다. 조선초 풍수인 윤신달은 자하문 고개를 통해 북서풍이 치는 것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무악재 고개 역시 과협처입니다. 고갯마루 바람이 심한 바람길입니다. 용맥은 산 줄기로 산의 능선 모두를 용 또는 용맥이라 합니다. 큰 줄기를 간용이라 하고 작은 줄기는 지룡이라 부릅니다. 산천전기는 반드시 용맥 중심을 타고 이어집니다. 이때 용맥이 중후한 상태로 깨끗해야 양질의 기맥을 갖춘 게 됩니다. 반면에 용맥이 빈약하면 허약한 기운이고 용맥이 거칠면 험악한 기운입니다. 사진은 용맥에 온전히 자리한 묘입니다. 그러나 A, B, C와 같은 곳은 용맥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산천전기를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좋은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댁의 선영입니다. 묘는 용맥 끝에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용맥의 측면은 경사가 급해서 묘를 쓸 곳 없습니다. 남양주 여흥민씨 묘역입니다. 용맥은 능선을 말하지만 높고 크고 웅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위보다 약간만 높아도 용맥이 됩니다. 안동 봉정산은 주산에서 이어진 용맥 끝에 자리했습니다. 따라서 집터도 산천전기를 받는 용맥 끝에 자리하면 좋습니다. 이곳은 오목한 지형에 묘가 자리했습니다. 오목한 곳은 바람이 치지 않는다고 해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작 산줄기 용맥을 타지 못했으므로 산의 기운이 없는 계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오목한 지형에 가정묘가 있습니다. 청룡백화만 아는 아마추어적인 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묘터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곡 옆에 묘가 자리했습니다. 용맥을 타지 못했으니 비가 오면 늘 불안한 곳입니다. 묘는 산줄기 용맥을 타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용맥이 상하좌우로 꿈틀대며 지나가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능선 좌우에 지게 받침대와 같은 줄기를 뻗는데 이것을 지각 또는 가지라 합니다.
사진 속 지각은 경사가 가파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은 용맥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므로 지각에는 좋은 땅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용맥과 지각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좋은 혈은 반드시 용맥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산으로부터 용맥을 타고 온 기맥이 어느 한 지점에 뭉치면 이를 혈처라 합니다. 혈처는 산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건강한 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혈은 파워스팟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약한 환자가 이러한 혈처에서 땅 기운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혈처는 신비한 기운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마곡사 군항대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땅 기운을 받으면 저절로 힐링이 되면서 좋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좋은 땅은 반드시 산 끝에 형성됩니다. 혈은 산의 꽃이니 나무의 열매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산에 혈이 맺는 것은 아니고 제반의 조건이 맞는 극히 일부분에서만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혈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라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산줄기 끝에 통통하게 살이 찐 형상입니다. 산 기운이 그 지점에 뭉쳤기 때문입니다. 득수초는 물이 처음 시작되어 흐르는 곳을 말합니다. 수구는 파구라고도 하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수구는 좁게 막혀 물의 누출을 최대한 방비해야 하니 풍수에서 물은 생기와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전수도 양곤에서는 여러 물이 합수된 후 바다로 길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빠지는 수구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구가 넓게 벌어지면 물 또한 속수무책 빠지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게 됩니다. 결국 미얀마는 수도를 양곤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물 빠지는 곳에 양쪽 산이 자물쇠를 잠그듯 막아주고 있으니 좋은 형태입니다. 이를 수구가 교세되었다고 합니다. 수구가 이와 같은 모습이면 상류에 좋은 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봉화 닥실마을 수구입니다. 합수된 물이 빠질 때 좌우의 산이 마치 열쇠를 채우듯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500년간 기품 있는 마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명당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당이라 하면 좋은 땅을 말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고유명사로 쓰는 명당은 혈처 앞에 넓게 펼쳐진 마당, 들판, 논밭을 말합니다. 명당은 넓고 평탄해야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당은 내명당과 외명당으로 구분합니다. 가까운 곳을 내명당이라 하고 청령백호 밖에 있는 논밭을 외명당이라 합니다. 봉화 닥실마을 명당입니다. 넓고 평탄한 논밭을 이루고 있어 농사에 유리한 지형입니다. 영양에 자리한 주실마을 명당입니다. 넉넉한 논밭이 있어 기품 있는 전통마을이 형성됩니다. 이곳에서는 시인 조지훈을 비롯한 수많은 학자가 배출됩니다. 경복궁 근정전 앞에 신하들이 도열하는 장소 역시 명당입니다. 그러나 명당이 지나치게 넓으면 재물이 흩어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이러한 곳은 바람의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산 골짜기 지형도
논밭이 없기 때문에 명당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가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청령백호는 혈 좌우에서 바람 등의 온갖 흉사를 막아주며 보호하는 산입니다. 혈을 중심으로 좌측에 있으면 청령, 우측에 있으면 백호라 합니다. 청풍김씨 김징묘입니다. 청령백호가 가까이서 잘 둘러주었습니다. 이 묘의 후손에서 6명의 정승을 배출합니다. 이번엔 안산입니다. 안산은 혈 앞에서 물이 곧게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고 전면의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청령백호가 가까이서 감싸주면 이러한 기능을 대신하므로 안산이 따로 없어도 됩니다. 사진 속 묘는 단정한 안산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윤관장군묘 안산입니다. 혈처와 안산은 부부가 마주 앉은 것이라 했으며 안산은 부인에 비유합니다. 안산이 좋으면 여자가 귀하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파평윤 씨는 조선시대 여러 명의 왕비를 배출합니다. 조산입니다. 주산과 청령백호, 안산을 제외한 전면의 모든 산을 말합니다. 혈 앞에 가까운 산을 안산이라 하고 멀면 조산이라 부릅니다. 조산은 주인 앞에 모여든 손님이고 임금 앞에 도열한 신하와 같은 역할입니다. 의성에 가면 오국화 묘가 있습니다. 묘소 앞에 조산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어 장과를 이루는 곳입니다. 혹 기회가 닿는다면 이곳 묘를 답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가슴이 후련하게 뚫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기계유씨 시조 유삼재 묘입니다. 묘소 앞에 수많은 조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조산이 화려해도 혈처가 좋아야 합니다. 주변에 뛰어난 이웃이 많아도 내 몸이 건강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덕영 국회의원 조부묘입니다. 조산의 한 봉우리가 꽃봉우리 같은 형태입니다. 조산에 빼어난 봉우리가 있으면 후손 중에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번엔 나성입니다. 나성은 강중의 섬으로 물빠짐을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고서에서 강중의 섬 하나는 작은 산 만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비유하면 장비가 장판교 전투에서 조조의 대군을 홀로 막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한강에 있는 노들섬, 밤섬, 선유도는 모두 나성입니다. 의령 남강에 있는 솥바위 또한 나성입니다. 솥바위 상류에서 LG그룹, GS그룹, 효성그룹의 모태가 탄생합니다. 규봉입니다. 규봉이란 가까운 산 뒤에 또 다른 산이 고개만 살짝 내밀어 넘겨다 보는 것으로 도적봉이라 합니다. 몰래 엿보아 나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고 해서 이러한 산이 전후좌우 어디에든 있으면 불길하게 여깁니다. 양주 해암사지 대웅전에서 보면 뒤편에 규봉이 있습니다. 한때 조선 최대의 사찰이었으나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김포 장릉은 인조임금의 부모님을 모신 곳입니다. 장릉에서 보면 우측에 노골적인 규봉이 있습니다. 인조는 장릉 이후 조선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병자호란을 겪게 됩니다. 물나가는 수구에 우뚝 솟은 산을 화표라 합니다. 화표는 국경을 단속하는 장수와 같은 것으로 극히 귀하게 여깁니다. 화표는 무서운 장수처럼 석산도 이루어져 괴이하고 두려운 모습이 되어야 더욱 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이 수구에 있으면 상류에 큰 혈이 있다고 합니다. 계룡산 신도안 앞으로 두개천이 흐르는데 천변에 위왕산이 우뚝 서 있습니다. 위왕산이란 왕을 호위한다는 뜻의 화표입니다. 풍수에서 좌향을 정할 때 사용하는 나침반을 패철 혹은 나경이라 부릅니다. 나침반이나 패철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하면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좌향은 집이나 묘를 중심으로 뒤를 좌라하고 앞을 향이라 합니다. 풍수에서 사용하는 패철은 사방을 24방위로 구분합니다. 패철을 사용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중앙에 있는 나침반 바늘을 그림처럼 남북으로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집이나 묘의 좌향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때 패철의 여러 동심원 중 가장 글자가 큰 네 번째 칸의 글자를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임좌 병향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 집 앞에서 좌향을 측정하니 화살표와 같습니다. 이를 패철 네 번째 칸에서 보니 관좌 손향입니다. 즉 북서쪽에서 동남쪽을 바라보는 집입니다. 사진 속 묘지 앞 상속에 패철을 놓고 좌향을 측정하니 유자 묘향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좌향입니다. 아파트 앞에서 좌향을 측정하니 간좌 곤향이 되었습니다. 즉 북동쪽에서 남서쪽을 향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모든 가구가 같은 좌향입니다. 실내에서 측정할 때는 거실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이 향이 됩니다. 이때 패철 주변에 금속이 있으면 바늘이 잘 맞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는 공간 중심에 패철을 놓고 출입문과 좌석의 방향을 재면 됩니다. 사무실 중심에 패철을 놓고 출입문 쪽을 측정하니 자방 북쪽이고 책상은 손방인 동남쪽이 됩니다. 기타 좌석은 현 상태에서 패철을 보면 됩니다. 한편 이러한 패철과 좌향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는 풍수도 있지만 방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패철과 좌향이 명당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패철에 대해 두려움이나 또는 신비로운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풍수리 용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풍수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용어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훨씬 쉽습니다. 감사합니다.